자, 이제 5번에 고대수필 하나 남아있고, 6번이, 자, 뭐가 남아있어? 자, 6번이, 자, 뭐가 남아있어? 민속고기 하나 남아있지? 그치? 민속고기 하나 남아있고, 그러면, 자, 시간이 되니까, 요거 하나만 보고 가자. 그러면, 자, 시간이 그래도 조금, 부족하진 않겠다. 자, 705페이지 호질 하나만 봐봅시다. 호질. 자, 호질 한번 봐보시면, 자, 고전소설 중에서 6번 호질 돼 있는데, 호질의 뜻이 뭐지? 호랑이가 질책합니다. 이런 뜻이야. 호랑이가 질책합니다. 그래서 호질이라는 것은 호랑이가 꾸짖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6번에 호질. 그래서 호랑이가 질책합니다. 호랑이가 나무랍니다. 이거야. 그래서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 뭐죠? 성리학에 대한 유교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면모를 통렬하게 자 깨고 있는 게 바로 박지원의 풍자소설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그 당시 같은 선비들 사이에서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 비슷하게 당했고, 그래서 결국은 심지어는 박지원의 문집이 후대에 전부 다 분석 갱유될 뻔한 사실도 있었어요. 근데 후손이 그거를 막아서 지금 문집이 전합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쉽게 말해서 내부 고발자잖아. 양반이 자기도 양반이면서 양반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통렬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양반으로부터 척을 졌던 인물이야. 자, 이 소설의 호질 역시도 그런 양반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먼저 줄거리를 잠깐 봐봐봐. 페이지 넘겨서 줄거리를 보고 이게 어떤 건가 한번 봐봐봐. 어느 날 밤 삼중의 큰 범이 부하들과 저녁거리를 의논하다가 오늘 밤에는 맛 좋은 선비고기를 먹기로 하고 마을로 내려온다. 그때 한편 마을에서는 자, 북각 선생은 과부 동리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는데, 자, 북각 선생 밑줄, 동리자 밑줄. 자, 북각 선생은 마을에 자,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 뭐지요? 유자야. 유자라는 것은 마을의 어른이고 마을의 선비야. 그 다음에 동리자라는 거는 자, 과부니까 미망인이잖아. 그치? 그래서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 되지. 그런데 자, 봐봐봐. 중요한 건 동리자에게는 성이다는 아들이 5이나 있었다. 이거니까 쉽게 말해서 배다는 이복 형제가 5이나 돼. 그러면 동리자는 자, 뭐지요? 자, 열렬하고 열려문까지 받았던 인물인데 아들이 5이야. 아들이 5인 건 중요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원래 있는 남편에게 아들 5 있고 남편과 사별해서 정제를 지켰다면, 근데 아들이 성이 다 달라. 그치? 이건 천하의 바람둥이잖아. 그러니까 결코 정열 여인이 연려가 아닐 수 있지. 자, 그런 자 동리자를 북각 선생이 또 미래를 하고 있어. 그치? 미래를 하고 있던 거 보니까 북각 선생 역시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인물이지.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자, 유자라고 존경에 맞지 않는 북각 선생, 자, 열렬하고 자, 칭송하고 있는 자, 동리자. 근데 실속은 어때? 아주 부도덕하고 정절의 여인이다. 이렇게 봐죠. 자, 그 미래를 다루고 있었어. 아들들이 북각 선생과 동리자의 말을 엿듣다가 북각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의심하고 그를 여우로 오해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들 5이 자, 어머니 방을 보니까 두런두런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귀에 이건 북각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더라. 이거야. 그럼 자기들이 아들 입장에서는 북각 선생은 도저히 이럴 이인이 아니셔. 어찌 여자 혼자 사는 과부의 집에 밤에 몰래 찾아올 인물은 아닐 거야. 그러면 아들이 생각한 게 이건 필시 여우가 북각 선생으로 둔갑했을 것이야. 그러니 저 여우를 자, 물리치고 때려 죽여야 돼 하고 몽둥이를 들고 나서자. 그때야 뭐 북각 선생이 어때? 자, 똥꼬 빠지게 도망가다가 자, 어때? 자, 똥구덩이에 풍덩 빠지게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어서 그런 아들들에게 쫓겨 달아나던 자, 북각 선생은 똥구덩이에 빠지고 기어 나오다가 자, 그 차에 큰 범 한 마리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범은 어때? 그날 선비고기를 한 마리 먹어 포식해 볼까나 내려와서 어이쿠 북각을 만났는데 아이쿠 이거 똥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똥냄새가 진동하잖아. 그러고 보니까 양반이 양반답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때 호랑이가 이 북각 선생에게 크게 꾸짖는 거야. 이게 바로 호질이야.
요 장면이. 그래서 자, 범은 목숨을 구걸하는 북각 선생을 꾸짖고 가버린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위선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두 무릎을 꿇고 호랑이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자, 구걸을 하지. 그래서 호랑이는 자, 꾸짖고 그냥 떠나버리지. 그런데도 북각 선생은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지. 그러는 상태에 지나가다 아침에 일찍 자, 농사짓던 농군이 지나다가 아니 선생님 어쩐 일로 이렇게 새벽에 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호랑이 염려를 깨닫고 북각 선생이 네, 이런 일이 있었다. 아우 쪽팔려 이러지는 못하고 무릇 유자로서 하늘에 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네 하면서 툴툴 털고 떠났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위선적인 양반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 자, 내용 한번 봐보자. 자, 거의 대부분 내용이 나오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정이라는 어느 고을에 벼슬을 탐탁하게 여지 아는 학자가 살았으니 북각 선생이었다. 그는 나이 40에 손수 교정해낸 책이 10,000권이고 뭐 거짓말이지. 또 구경의 뜻을 부연해서 다시 저술한 책이 15,000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위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도 그의 명망을 존경하였다. 자, 이건 뭐지요? 자, 겉으로 드러난 북각 선생의 모습이지. 그치? 그래서 마을의 명망가고요. 글을 읽은 지식인이고요. 그래서 천자로부터 칭송을 자자하게 받았다. 이게 돼. 자, 한편 그 고장 고을에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겨 자, 제후가 그 현숙값을 삼아가여 마을 둘레를 봉하여 동리 과부지려라고 했다.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자, 실은 스라의 5 아들이 저마다 성을 달리하고 있었다. 이거니까 자, 인물 소개가 이제 돼 있지. 첨단에는 북각이 소개돼 있고 북각은 일단 여기서 보면은 아주 현인이고 군자지. 그리고 자, 동리자 역시 자, 정전료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성이 다른 아들이 5이나 있었다. 어느 날 밤 5 놈의 아들이 서로 이르기를 강 건너 마을에 닭이 울고 강 저편에 샛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각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하고 5 놈이 차례로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각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하여 왔는데 오늘 밤은 선생님의 그릉는 소리를 자, 듣고자 하옵니다 라고 간청하며 북각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전장케 앉혀서 시를 읊는 것이 아닌가.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있고 반딧불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저기마다 가마솥 새밭은 무엇을 먼저 만들었나 흥이야. 자, 이 부분은 결국 위선적인 선생님의 글을 배우고자 옵니다. 이러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동리자와 북각이 미래를 나누고 있는. 그러자 5 놈이 수군대기를 북각 선생같이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는가. 우리 거울의 성문이 무너진 데는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네. 여우란 놈이 천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니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각 선생으로 둔갑을 한 것일세 하고 자, 말을 나누었다.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되고 여우의 신을 신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 남에게 이쁘게 볼 수 있다더니 우리 저유를 잡아 나누어 갖도록 하재. 자, 5 아들들 역시 어때? 자,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있어. 5 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르르 쳐들어가자 북각 선생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를 2 다리 사이에 들이받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 고정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 가다가 빠져버렸다. 그 구덩이에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의 범이 길목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범은 북각 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하며 코를 싸지고 외면을 하고 말았다. 북각은 머리를 조아르고 범 앞으로 가서 3번 절하고 무릎을 꿇어 아랜다. 호랑님의 덕은 지극하시고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재형은 그 걸음걸음을 보며 자식된 자는 그 유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러운 용의 짝이 되는지라 풍운의 조화를 부르시며 하토의 천신은 감히 아랫바람에 소음나이다. 하토의 천신 누구 하는 말이야? 북각이 자신을 낮춰서 말하는 거지. 그래서 호랑이 앞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거지. 천재의 자, 덕을 가주신 분이시군요 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자, 유자의 위선적인 모습을 호랑이가 질책하더라.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작품 해설 좀 보면 좋은데 조선후기 대표적인 한문소설 북각 선생으로 대표되는 도학자의 위선을 폭로 풍자 미주고 도학자의 위선을 폭로 풍자하는 것. 허생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학자들에 대한 탁상 공론만 일 수 없는 위학자들에 대한 위선을 풍자하는 게 나와.
이 부분은 크게 세 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범과 귀신들이 논란 끝에 유자를 먹잇감으로 정하고자 하는 첫째 부분과, 그러니까 결국 선비라는 게, 자, 범의 먹잇감으로밖에 자, 작용하지 못하는 현실. 다음에 둘째 부분은 범을 만난 북각이 목숨을 구걸하나, 자, 구걸하는 유자의 아첨, 인간의 잔혹함, 영악함을 나타내지 지적하는 범에게 호된 꾸짖음을 듣는 셋째 부분이다. 자, 아니다. 둘째 부분 빼먹었구나. 북각이 동리자와 미래를 즐기다가 똥구덩이에 빠지는 둘째 부분. 그 다음에 범을 만나, 자, 뭐지요? 꾸짖음을 듣는 셋째 부분. 그래서 이, 우리 나와 있는 거는, 뭐, 꾸짖음을 듣는 셋째 부분은 요 교재에는 지금 생략돼 있지, 뒤에 후략돼 있지. 자, 이렇게 위선적이고 영악한 북각 선생의 모습을 당시의 유학자의 전형으로 보았을 때, 작가는, 자, 밑줄 이제 범을 풍자의 주체로 내세워 당시 유학자들의 위선적이며 이중적인 인간성을 풍자하고 있다. 자, 요게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자, 주제의식이 되겠지. 이러니까, 자, 같은 양반에게 어때? 자, 척을 지고 딸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지. 자, 문제 한번 봐볼까? 자, 위 글에서 나타내는 작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건 호질이 갖고 있는 주제의식이 무엇입니까? 요거랑 같이 보면 되겠지. 하층민에 대한 탐관오리에 대한 부정부패를, 자, 비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야. 한국인 의식주의에 살고 있는 범의 신령스러움과 위험, 뭐, 이거는 뭐 전설이나 미나 따위에서 나오는 거지. 도학자들이 지금은 위선과 허위의식에 대한, 자, 이중적 태도를 우화적으로 비판 풍자. 3번 좋네. 남녀 간의 애정, 뭐 진정한 사랑, 이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글에는 북각 선생 인물됨을 나타내는, 자, 사자성어는 뭐가 됩니까? 이건 자주 나옵니다. 뭐다? 겉으로는 아주 존경받는 유학자이지만, 그치요? 자, 안으로는 아주 탐욕스러운 속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지. 자, 이게 바로 뭐다? 표리가 부동하다. 이렇게 봐지지. 표리가 부동하다. 표리가 같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제 스님이 이것처럼, 자, 고전소설을 더 읽게 해가지고, 자, 줄거리를 그냥 써머리 해놔. 아까도 말했지만, 사시남정기 전체 줄거리를 아주 대강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호질의 줄거리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시험장에 가서 작품의 한 부분을 접했을 때 전혀 달라. 이 부분은 한번 쭉 통독을 해보시도록. 그리고, 이거 정말 재밌겠다. 그러면, 뭐, 네이버를 통해서, 자, 조금 더 깊이 보거나 아니면 전문을 찾아서 읽어보거나. 자, 이제 마지막 수필하고 민속국 2개 남았는데, 자, 고대 수필, 요게 나오지. 고대 수필. 사실은 고대 수필은 많은데,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 고대 수필 그러면 보통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자, 뭐지? 규방 수필을 중심으로 말합니다. 규방 수필. 규방이 뭐지? 아녀자들이 쓴 매방 수필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대 수필은, 고전 수필은, 보통 이제 내방 수필, 뭐 규방 수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녀자들 부녀의 수필 요거를 말해. 그래서 뭐 수필의 특성 뭐 요거 알 텐데, 자, 1번 봐봐. 뭐 일기, 기행, 수기, 회고록, 궁정, 수상, 내간, 창작, 수필 등이 드러나고요. 그다음 이번에 내간체라는 말이 나오지. 내간체. 내간체 수필 요게 뭐지? 내간이 아녀자들이 쓰는, 자, 필체가 내간이지. 그래서 내간체다라는 말을 쓰고요. 민간과 궁중에서 널리 쓰여지고요. 자, 임난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녀자들이 창작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거는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서다 이거지. 그래서 조선 전기는, 자, 사대부들이 조선 후기 실학사상이 오면서 평민들과 부녀들이 문학의 향유 중심계층으로 등장하게 돼. 그 다음에 궁중수필, 그 다음에 궁중에서 일어나는, 자, 역사사건 여성특유의 섬세하고 우아한 필치로 곡진한 정서와 인간미가 넘치는 수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뭐 산성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중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궁녀일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궁중수필. 처음에는 한문으로, 나중에는 한글로 쓰여졌다. 후대로 가면서 어때? 내간 수필은 한글 수필을, 자, 한글 수필로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의 보니까 내간체 문장의 확립, 내간체 문장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양난 전후 구분 짓는 특성으로서 운문에서 사문으로는 맥을 댄다. 양난이란 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요걸 말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간 수필이 규중치루 쟁론기하고 일야 구도하기하고 수호제기하고 세 편이 나와 있네. 이 중에서 한 거 뭐 있어?
다 한 것 같아요. 세 개 다 한 것 같아? 네. 오. 자, 그럼 이 중에서 자 조금 낯선 거 일야 구도하기 이거 한번 봐보자. 일야 구도하기. 일야 구도하 이게 돼 있는데 이게 말뜻 자체가 좀 어렵지, 그렇지? 자, 1번에 규중치로 적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 규방에서 쓰는 침선의 7벗이 자기의 자 공치사를 논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침선의 7친구면 뭐가 돼? 자, 가위, 실, 바늘, 인두, 다리미, 골무 이 5개가 자기의 공치사를 하고 있는 이야기고, 자 일야 구도 하기 이렇게 돼 있지. 자 봐봐봐. 2번 수필 보니까 자 야 이때 야자가 무슨 말 야자니? 밤 야자지. 그러면 하룻밤, 그 다음에 구도 9구자에다가 건널 도자야. 건널 도자. 그 다음에 물 하자야. 그래서 하룻밤에 9번 물을 건넌 이야기 이거야. 하룻밤에 9번이나 물을 건넌 이야기, 요런 내용이 돼. 일야구도하기.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박지원이 실제로는 뭐지요?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통해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청나라를 여행하면서 청나라에 있는 그 큰 강을 자 건널 때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수필이더라. 자, 가보자. 지금 나는 밤중에 한 강을 9번이나 건넜다. 강은 세로부터 나와서, 세외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나와서 장성을 뚫고 유하와 조하와 황하와 진천 등 모든 물과 합쳐서 미dun수 밑을 거쳐 백화가 되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야. 저기 청나라 국경에 있는 자, 이 강이야. 나는 어제 2번째로 백화를 건넜는데 이것은 하루였다. 내가 아직 요동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나 뜨거운 볕 밑에 가노라니 호련 큰 강이 앞에 당하는데 붉은 물결이 산같이 일어나 끝을 볼 수가 없으니 이것이 대개 천리 밖에서 폭우가 온 곳이다. 물을 건널 때는 자 이제 여기서 봐. 물을 건널 때는 자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우러러 하늘을 보는데 나는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쳐다보는 것은 하늘에 묵도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물이 탕탕이 흐르는 것을 보면 자기 몸은 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강물과 함께 따라 내리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가 나면서 물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를 우러러 보는 것이라고. 자 우러러 보는 것은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니라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고 함이었다. 또한 어느 개들의 잠깐 동안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는가. 자, 내가 어때? 요하에서 강을 건널 때의 경험이야. 그래서 자 붉은 물결이 탕탕탕탕 자 물결이 아주 범람하듯이 치는데 그 같이 배를 탔던 사람이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순간 아 무사히 건너기를 기도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 물을 쳐다보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어때? 자 배가 흔들거려서 그 어지럼증에 넘어져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그 강물을 보지 않으려고 함이었지 어찌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려고 했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 강을 내려다보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야? 결국 눈으로 들어오는 두려움 때문에 강을 바라보지 못했단다 이거지. 그건 하나의 경험이야. 그 다음에 또 자, 그 위험이 이와 같으니 물소리도 듣지 못하고 모두 말하기를 요동들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물소리가 크게 울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들고 물을 피하려고 함이었어. 물의 두려움을 피하려고 함이었어. 하지만 자 이제 봐봐. 하지만 이것은 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요하가 일찍이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밤에 건너보지 않았기 때문이니 낮에는 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눈이 오로지 위험한 데만 보느라고 도리어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하는 반에 다시 들리는 소리가 어찌 있을 것인가. 그 사람들이 낮에는 어때? 요하가 너무 넓어서 물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아 라고 말했잖아 아까. 근데 하지만 그거는 옳지 않아. 사람들이 눈으로 겁을 먹다 보니까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예 듣지를 못해. 밤에 만약에 강물을 건너면 어떻게 돼? 눈으로 보이는 것은 두렵지가 않겠지. 그때는 오로지 무엇이 두려움의 존재로 오겠어? 물 소리가.
귀로 듣는 소리가 두려운 대상일 것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자, 눈으로 볼 때와 귀로 들을 때, 즉 마음 먹기에 따라서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이걸 말해주는 거야. 오케이? 인식의 차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 눈에 보이는, 자,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 눈에 보이는 물결의 무서움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물이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지 물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럼 밤에는 어때? 자, 물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일렁이는 모습을 보지 못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있어. 지금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는 위험한 것을 볼 수 없으니 위험은 오로지 듣는 데에 있어 바야흐로 귀가 무서워서 걱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었다. 자, 밤에 건널 때는 어때? 소리가 드디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다. 미슈가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다.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낮에 자 건너봤을 때와 밤에 건너봤을 때 자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마음이 어두운 자는 귀한 눈이 누가 되지 않고 자 귀한 눈만을 믿는 자는 자 보고 듣는 것이 자 더욱 밝혀져서 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 마부가 말을 말굽에 밟혀서 뒤차에 실렸으므로 나는 드디어 혼자 고삐를 늦추어 강에 띄우고 무릎을 구부려 발을 모으고 안장 위에 앉았으니 한 번 떨어지면 강이나 물로 삼고 물로 옷을 삼으며 물로 몸을 삼고 물로 성정을 삼으니 자 어때? 한 번 떨어지면 어때? 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제야 내 마음은 한 번 떨어질 것을 판단한 것이므로 내 귀 속에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물은 9번 건너는데도 걱정이 없어 의자 위에서 자아하고 기거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지. 마음을 달리 먹으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쓰기에 따라 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더라 이거지. 자 어디서 옛날 우는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지고 등으로 둬받치니 지극히 음했으나 자 사생의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밟고 보니 용이거나 지렁이거나 크거나 작거나 자 관계될 바가 없었다. 결국 뭐다? 마음 먹기에 따라 두려움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었다 이 말이지. 자 그래 소리와 빛은 외물이니 자 외물 밖으로 인식하는 사물이니 외물이 항상 이목에 누가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똑바로 보는 것을 자 똑바로 보고 듣는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이와 같거늘 하물며 인생이 세상을 지나는데 그 험하고 위태로운 것이야 강물보다 심하고 보고 듣는 것이 문득 병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강물을 건널 때도 이렇게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는데 세상의 이치야 이보다 더한 거지.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식은 차이가 나느니라. 아주 쉽게 말하면 마음먹기에 달렸느니라 이거지. 자 이런 깨달음을 자 우리에게 주고 있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또 우리 산중으로 돌아가 다시 앞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증명해보고 몸 가지는데 교묘하고 스스로 총명한 것을 자신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결국 너무 또 건방져서는 안 되느니라. 늘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가짐에 자 조심히 자 경건히 해야 되느니라.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글. 자 핵심 정리 한번 봐볼까? 자 이거는 비유적, 교훈적, 사색적, 교훈적 밑줄, 사색적 밑줄. 자 이거는 자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색의 과정이 들어가더라. 자 물소리는 마음가짐, 기승 정렬됐고 자 주제는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가 마음이 중심을 잡는 자 인식의 과정 요걸 말하겠지. 이목에 구애됨이 없는 초연한 마음 요게 되겠고요. 자 이것도 역시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고 관찰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글 쓰는 생각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건 뭐죠? 이 글의 주제의식과 상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 문제네. 그치? 정답은?
그렇지. 4번 보시면 뭐 1번 분수를 지키자 아니고요. 자, 생각이 바른 사람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뭐 낭중지출 능력이 뭐 재주가 있는 사람은 드러난다. 생각이 바르면 드러난다. 이런 뜻인데 요거하고는 뭐 직접적 연관은 없고 현재 고통은 영원히 긴 흐름에서 보면 다만 한순간이다. 찰나이다. 이건데 자,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은 뭐 찰나이다. 이건데 이거하고 또 전혀 상관없고 보이고 들리는 대로 믿고 생각하면 진실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외물에 현혹되면은 자, 실체를 판단하기가 어렵느니라. 자, 그다음에 정약용에 수호제기라는 걸 있네. 수호제라는 것은 뭐냐면 쟤는 뭐지? 건물을 재라 그래. 그래서 건물에 대한 현판 쓸 때 뭐 수호제라는 현판을 썼다는 건데 수호가 뭐냐면 지킬 수에다가 나오자야. 그래서 형님이 글방을 하나 만들어서 수호제라는 자 현판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이해를 못했어. 나를 지키기 뭐 있어? 땅이나 돈을 지켜야지 무슨 나를 지켜?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 자 지키기 가장 힘든 게 나더라. 그치? 사람의 마음이 자 가장 어찌 보면 지키기 어렵더라. 그래서 늘 변치 않고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깨우침을 인식하는 게 수호제기라는 자 수필이 하나 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한번 보니까, 마지막 거 보니까 민속극이 나오네, 6번에. 단문 중에서 민속극 보면 우리가 꼭두각시 노름이나 대표적으로 민속극 그러면 뭐 다뤄지는 게 뭐 봉산탈춤 정도밖에 없습니다. 봉산탈춤 정도밖에. 그래서 아마 저번에도 봉산탈춤을 했을 듯해. 그치? 근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봉산탈춤 자, 한번 더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민속궁 보면은 특징 한번 봐봐. 먼저 721페이지. 그래서, 자, 전승 방법은, 자, 뭐가 된다? 구전이 되거나 세습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런 탈춤도 전문 소리꾼에 의해서, 자, 전승되기 때문에, 자, 하층민이 생산자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기록문학이라기보다는 구비전승의 문학이더라. 그 다음에 자 대사의 표현 보면 풍자가 기본이더라. 풍자와 비판. 그래서 자 전문 소리꾼들이 자 상층 사회의 모순을 자 풍자적으로 드러내더라. 특히나 봉산탈춤이 나오게 되는데 봉산탈춤에서 전체 7과장 중에서 6과장이 나오고 6과장 중에서 양반춤 과장이 나오지. 그 양반춤 과장이 양반의 자 태도를 풍자하고 비판한다. 그래서 풍자와 비판이 중심이고요.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연희 방법은 춤이나 대사와 노래라는 종합예술의 양식이고 그다음에 주요 내용은 서민정신의 풍자해와 그다음에 평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다음에 가면극의 특징 요거 별표 두 개잖아. 요거는 꼭 알아둬야 돼. 가면극의 특징. 즉 민속극의 특징이라고 봐도 돼. 가면극 중에 하나도 봉산탈춤이라. 봉산탈춤도 탈을 쓰고 하는 거니까 가면극 중에 일종이지. 자, 첫 번째.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무대 장치가 없다 밑줄과 그 다음에 극중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자, 두 개의 사건을 한 무대에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자 특징 보면은 무대 장치가 없어. 무대 장치가 없다라는 것은 실제의 장소와 무대의 장소가 일치한다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 서양 뮤지컬 같은 거 보면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자 배경을 뉴욕으로 만들어 놓으면 실제는 서울이고 배경은 뉴욕이잖아. 그치? 근데 이건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일산 호수공원에서 하면 호수공원이 배경이 되는 거야. 그치? 호수공원이 자 실제의 공연 장소고요. 무대의 장소가 되더라. 이게 돼. 자,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관중이나 악사는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극에 개입함으로써 극적 완성이 차단되고 현실의 비판이 선명해진다. 자, 극의 개입 이건 밑줄거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열린 무대라는 거지. 열린 무대. 열린 무대. 다른 말로는 이거 개방성이지. 개방성은 관객과 악공의 참여가 가능하지.
그래서 자 비판적 태도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드러나더라. 그래서 구경하시는 양반인데 자 뭐죠? 담배들 피우시오. 이뭐 악공들 해가지고 직접 마당놀이처럼 자 관객과 악공이 자 극중에 개입할 수 있더라. 다음에 3번 대사는 말과 노래가 섞여 있고 무언극처럼 몸짓과 춤이 전달되는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 예술적 성격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고, 원어는 일상적 구조를 기조로 하고 때때로 관용적 한문구를 쓰면서 신랄한 비유와 재담을 거리낌 없이 자 그런다. 이건 3번은 뭐냐면 언어 표현의 이중성 이렇게 보면 돼요. 언어 표현의 이중성.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자는 이 탈춤의 생산자는 하층민이지. 그치? 소비자는 양반까지 포함되지. 왜냐면 이걸 보고 이 놀이패들도 자 돈을 받아야지 생계가 연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는 양반들이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때? 그들의 비속어가 튀어나오지만 또 양반들의 한문적 관용구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언어 표현의 이중성이 드러나. 그 다음에 봉건적 질서에 벗어나는 하측면의 욕구. 그래서 근대적 질서가 반영이 되더라. 이게 돼. 근대적 질서가 반영이 되더라. 그래서 봉건적 사회에서 근대적 질서로의 변환기에서 나타나는 장르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는 하나가고 뭐 꼭두각시 노름이 나오고 봉산탈춤이 나오는데 오늘 압도적으로 뭐 봉산탈춤이 많이 나오니까 요 봉산탈춤을 한번 봐보자고요. 황해도 봉산 지역에서 행해지던 탈춤이야. 도시 탈춤이고 상업 탈춤이야. 그래서 봉산 지역의 장사꾼들이 돈을 출연해 가지고 그 봉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졌던 탈춤이 봉산 탈춤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도시 탈춤이고, 농촌 탈춤은 우리 안동의 하회 별칭 하회 탈춤 있지, 그런 것들은 농촌 탈춤이야. 그거는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자기네끼리 탈춤을 연희하는 거야. 그리고 이 봉산탈춤은 전체가 7과장인데, 전체가 7개의 과장인데, 그 7개의 과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아니면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옴니버스식 되어 있고, 시험에 나오는 건 대부분 6과장, 양반춤 과장이 나와. 그래서 양반춤 과장에서는 뭐가 나와? 6과장. 양반춤 과장에서는 양반에 대한 비판과 풍자, 요게 주를 이루지. 무능한 양반에 대한 조롱과 풍자, 요게 이제 양반춤 과장의 주제가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먼저 오른쪽에 작품 해설 한번 봐봐봐. 작품 해설.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대목이다. 일정한 구조를 가진 제담. 일정한 구조를 갖춘 제담. 밑줄을 가봐. 일정한 구조를 갖춘 제담. 요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 양반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풍자하는 장면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조선 후기 금전 만능의 시대상을 비판하고 풍자합니다. 이거지. 그럼 제담 구조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밑에 제담 구조 봐봐봐. 말뚝이에 뭐가 나왔어? 제담. 말뚝이의 제담은 5개로 구성되어 있고 춤 대목을 경계로 나누어지고 서로 독립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특징 공식이 나오지. 그치? 거기다가 알아두는데, 제담 구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제담이 시작하기 전에, 쉬 해가지고, 뭐가 나와? 주의를 집중시키지. 그리고 나서, 양반의 위엄이 나와. 근데 이거는 가로야. 가로라는 것은 양반의 위엄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말뚝이의 조롱.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해. 그러면 양반이 뭐해? 호통을 쳐. 그러면 말뚝이가 변명을 해. 그러면 양반이 안심을 하지. 그러면 제담이 끝나. 그럼 다 같이 어울려 춤을 춘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제담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제담 하려면 어떻게 다시 쉬. 그러면 이제 춤추다가, 다 같이 춤추다가, 그러면 악공이 이제 음악을 멈추면 춤추는 사람들이 다시 구경하는 관람객 입장이 되겠지. 그럼 말뚝이가 나와서 또 양반을 또 비아냥거려. 이런 제담이 돼. 그런 구조가 되고요. 봉산탈춤 전체는 7개 과장인데, 가운데 있지. 우리가 배우는 거는 6번째, 양반춤 과장이더라. 그래서 출발 한번 해보자.
주로 첫 번째 자 제담이 많이 나오는데 자 출발. 자 말뚝이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자 말뚝이가 등장하는데 번거지하고 채찍 동그라미 쳐봐. 밑줄 그어봐. 말뚝이 번거지와 채찍을 들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 자 마부라는 신분이 드러나. 마부.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뭐지? 채찍이라는 것은 자 뭐지? 말뚝이가 이 봉산탈춤에서 양반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지. 그치? 그래서 자 번거지를 쓰고요. 갓을 쓴 게 아니지. 자, 채찍을 들었어.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자 양반 삼형제를 이끌고 등장합니다. 양반 삼형제, 자 말뚝이 딜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춘다. 왠지 어때?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예전부터 자 이 격식에 맞게끔 춤을 췄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위엄을 갖고 있는 자 양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이 양반 삼형제는 조선 후기에 매관 매직을 통해서 자 양반으로 신분 세탁한 자 인물일 수도 있겠더라. 양반 삼형제 맞이는 셋님, 둘째는 서방, 셋째는 도련님이다. 셋님은 자 셋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계자에 복권을 썼다. 흰 창옷, 흰 도포에 그치 갓을 쓰고 있고요. 우리 양반들 보면 쫙 흰 도포 예쁘게 차려입고 갓을 예쁘게 쓰고 있지. 거기다가 자 도련님은 남색 계자의 복권, 남색 계자 우리 서당에 다니는 학동들을 보면은 자 뭐지 조끼같이 입고 있는 거 있잖아. 자 요거를 말해. 양반의 행색이긴 해. 그리고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자 언청이 두 줄, 언청이 한 줄이며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이미 삐뚤어졌다. 부채와 장죽 네모처럼 부채와 장죽. 자, 부채와 장죽을 들었다. 양반의 자, 뭐죠? 정상적 모습이야. 정상적 위엄이야. 부채를 쭉 들고 장죽은 긴 담뱃대를 들고. 그런데 한편으로 자, 셋님과 도련님은 아니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언청 입이 삐뚤어졌지. 그치? 언청이 여기 언청 입이 찢어졌지. 그 다음에 도련님 어때? 입이 삐뚤어졌지. 자, 이거는 정상적인 위엄에 반해서 어때? 비정상적인 양반의 내면이지. 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이들이 비정상적인 양반임을 한눈에 알게끔 해주는 거지. 자, 도련님은 일절 대사가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갖추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제담은 없지. 그치? 제담은 없어. 그래서 말뚝이를 자 앞장 세우고 자 양반이 등장한 거야. 그리고 이제 제담이 시작해. 자, 제담이 시작하는데 가운데 쉬 동그라미 있잖아. 제담의 경계가 돼. 쉬는 제담의 시작을 알리는 거지. 자, 음악과 춤이 멈춘다. 양반 나오십니다. 양반이라고 하니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낸 태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계잘랭이 양자의 계다리소반 반자 쓰는 양반이란 말이오. 자, 이거 언어 유의에 따라 여기 가로쳐 봐봐. 계잘량이 양자의 계다리소반 반자 쓰는 양반 여기까지 가로. 이 부분의 언어 표현의 방법은 뭐다? 유희지, 유희. 언어 유희 이렇게 쓰면 돼. 자, 이 표현을 말뚝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조선 후기에 신분 체계가 이만큼 동요하고 흔들렸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다 똑같은 양반이 아니야. 그치? 자, 첫째는 뭐 노론소론 옥당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자, 은퇴한 태로재상으로 계시는 이런 자, 정상적인 양반도 있는 반면에 걔 같은 녀석들도 양반이랍시고 있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양반 삼형제는 이런 양반의 모의는 아니라는 거야. 비정상적으로 양반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마 금전에 의해서 매직한 양반일 수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신랄하게 양반을 뭐 했어? 양반 위험은 여긴 없지. 양반을 깠어. 그러니까 양반이 뭐라 그래? 흐흐 웃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놈아? 하고 호통을 치지. 뭐라고 이놈아? 그러자 자 말뚝이가 뭐 해야 돼? 왜 내가 깠다? 이러면 돼? 그래도 양반한테 밥 벌어먹고 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지내고 삼정수 판사 다 지내고 태로 재상으로 계신 삼형제라고 소개했다니까요. 자 어설픈 변명이지만 또 이 변명에 양반들 허허 이생원의 삼형제라고 소개했다네. 국거리 장단에 모두 다 춤을 춘다. 그래서 재단 거기 빨간 것이 보면 말뚝이의 조롱, 양반의 호통, 말뚝이의 변명, 양반의 안심 요 구조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지. 자,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재담 하나가 딱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자. 자, 쉬 거니까 이거 뭐야? 두 번째 재담이 또 시작하는 거지. 아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으시오. 짤짤한 곤방대로 잡수지 말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돈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 간죽 자문죽 한발 가우식 되는 거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자 재령나무에 낚시걸 거의 낚시걸도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거의 낚시 뭐 지렁이 낚싯대 걸듯이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자 이거는 말뚝의 조롱이 돼. 근데 이게 왜 조롱이 되느냐? 지금 무대에 있는 양반이 있고, 자, 구경하는 놈은 상놈들이지. 근데 상놈들한테, 부담 갖지 말고 담배들 피워. 자, 담배 없어.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담배 사다가 담배들 피워.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왜 이게 조롱이 있느냐. 양반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양반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무시하겠다는 뜻이지. 그치? 쉽게 말해서 양반하고 상놈하고 같이 맞담배질이 가능했겠어? 말도 안 되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관객들이 담배들 피워. 그러니까 양반 뭐라고 이놈? 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 하나를 금하라고 했죠. 하나를 금하였다네. 다 같이 춤을 춘다. 여기까지가 재담이야. 똑같은 구조로 돼 있지. 그치? 조롱, 호통, 변명, 안심. 마지막 한번 봐봐봐. 이선 생원이 말하네. 말뚝아 말뚝아 예. 너 이놈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를 그니 다니느냐.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양반의 위험이야. 이 부분이. 아까 생략됐다고, 자, 생략될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은 양반의 위험이야. 이 녀석아. 자, 우리를 모시고 왔으면 세처를 정하지 않고 어디를 다니느냐. 세처라는 것은 여기 세처라고 나오지. 자, 양반을 어디를 그냐 모시지 않고. 그러면 뭐냐면 세처를 정해라. 숙소를 정해라. 이런 뜻이야. 자, 그러자 이제 말뚝이가 여기서 뭐 하겠어? 조롱하겠지. 예. 양반 찾으려고 찬밥에 국 말아 일조씩 하고 찬밥에 국 말아서 일찍 아침 먹고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 끌어다가 등에 솔질 살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영미 법덕 동양상국 무릎 매주 밥두다고 동원여울 손운구월 동여울 소골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촌촌 바위 틈틈 모래 잼잼 참나무 결결. 자 처벌을 반복하면서 리듬감과 어때? 자 해악성을 자 부각시키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으로 아무리 찾아다녀도 양반 비뚤간 놈 없습디다. 비뚤간 놈, 양반 비슷한 놈 없습디다. 아주 이제 대놓고 까네. 그러니까 양반이 이놈아 우리를 모시고 왔으면 어디 쉴 곳을 알려다오. 그랬더니 자 양반이랍시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찾아다니는데 양반은 자 꼴도 못 봤는데요. 양반을 세워놓고 양반은 꼴도 못 봤는데요. 이게 나오지. 이것도 역시 뭐가 돼? 양반에 대한 말뚝의 조롱이 되지. 그럼 당연히 그 뒤에 뭐라고 이놈아?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양반을 찾아서 숙소를 정해놨다니까요.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재담 구조가 반복되니까 어찌 보면 얼마든지 또 장용해서 재담을 뭐 3개로 끝내도 되고 7개, 10개 얼마든지 만들어도 가능한 적층 문학성이 드러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왼쪽 보시면 자 풍자와 해악 밑줄고 풍자 해악 비판. 자 조선 후기 황해도 봉산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랑. 그 다음에 특징 1번 각 과정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독립적 밑줄 놓고 가로 열고 조그맣게 옴니버스 써놓으면 돼. 옴니버스. 그 다음에 언어 유희. 자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풍자 비판. 서민 계층의 언어와 양반 계층의 언어가 함께 사용되더라. 오케이.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경계가 모호하고 열린 구조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민속극으로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강하고 근대 서민의식이 엿보이기 시작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봉건적 질서에서 근대적 질서로의 전환기에 드러나더라. 자 오른쪽에 자 이 글에 나타난 말뚝의 대사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
자, 말뚝에 대해서 권위를 조롱하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어조다. 오케이. 양반의 어법을 흉내내고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건 아니라 말뚝이는 뭐죠?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서민의 대변자로서 양반을 비판하는 거니까 양반의 목소리를 모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2번 잘못되어 있고, 당시의 사회적 갈등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약자의 입장에서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더라.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2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아니면 이제 1번, 2번이 묶여져 가지고 봉산살춤으로 하나가 나오겠지. 자, 1번 보니까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지요. 극중 장소와 공연의 장소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치하지요. 간주기나 악사는 방관자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로서 함께 개입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희곡적 과장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해학과 풍자를 바탕으로 비판이 이러기 때문에 웃긴 희극적 과장이라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가 고전 문학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세미나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과정에 물론 현대문학이라도 조금 봐줬으면 좋은데 현대문학은 많이 못 보고 다행히 우리가 특강 과정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때 쌤이 현대문학하고 문학 1고는 문제풀이하고를 조금 더 피드백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